조국 시즌 2가 올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현재의 권력 핵심 세력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냐?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백원우 비서관의 관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현직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 발표가 있던 날 압수수색을 시작했어. 똑 떨어져 버렸어.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관권 선거가 아닌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토크쇼 강작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조국 민정수석실, 겨누는 검찰, 후폭풍은입니다. 강적들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 끝판왕들의 빅매치.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박찬종 변호사, 박지원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그리고 김민정 경희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현재의 권력 핵심 세력들과 아주 끈끈한 감찰부만은 윗선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윗선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줄 거예요. 수석은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의 관원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바에 상대 진영의 숙대밭으로 만들면서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닌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도록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보궐선거에서도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하명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의심을 살 충분한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지켜봅시다. 네 분의 케미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익히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프로 주변에서들 어떤 반응이세요? 이렇게 네 분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 전화하셔서요. 네. 제발 웃지 마라. 왜요? 너무 많이 웃는다. 푼수 같다. 어머, 저희 그래서 너무 이제 안 매력적인데. 웃으려고요. 아니,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아니, 근데 웃으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웃는 걸로 얘기하자면 제가 더 웃는 것 같은데 제가 더 푼순 것 같은데. 네.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물론 감찰 무마 의혹과 영전의 배경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동부지법에서 2시간에 걸친 판사의 신문을 받고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부시장 시절에 받은 금품은 대가성 없었습니까?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 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입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들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유착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이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김 의원 측은 또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결과 특정 시점에 청와대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연말에 꽤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민정 교수께서 이 프로에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조국 시즌 2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확히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시즌 2가 얼마나 큰 스토리로 나타날까. 지금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형 비리의 성격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죠. 그 유재수 부시장 자체가 이전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를 할 정도로 현재의 권력 핵심 세력들과 아주 끈끈한 긴밀한 이 관계를 갖고 있고 하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한두 번 참석을 했다가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발탁이 돼서 소위 그 문고리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속실 행정관을 했었잖아요. 유재수가 처음에 청와대를 파견 갔을 그 당시에는요. 그때에는 대통령에게 올리는 그 보고서에 유재수가 밑줄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요. 노통의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는요.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합니다. 노통과 그 측근들이 보기에는 웬 처음 보는 직원이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딱 주니까 자네는 누군가? 예,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노통이 공무원 시각도 알고 싶으니까 여기 좀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쫄지 않고 말을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우리 회의에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일설에 의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호용호재하는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부른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위세를 얻어서 사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라는 노른자 자리 위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안팎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비위가 있었고 비위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멈추게 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표를 수리를 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권력의 비호 없으면은 하기 힘든 일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죠. 특히 그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친문 세력의 정치적 핵심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해요.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그 권력의 이너서클 전체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결국 올 것이 왔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임기 절반 정도까지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실 또 현 정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할 게 없어요. 가다 보면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끝나고 현 정권이 2년 반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것을 지금부터 잡을 때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직 그 검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권 3년차, 4년차 되면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항상 그래 왔다라고 표현하기만 저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본부가 어디였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되어서 검찰과 함께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적폐청산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편은 무마시키는
없었던 일로 만들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영전시키는 과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 정황을 봐도 초기에는 민정수석이 감찰을 승인해줬다는 것을 보면 유재수와의 관계에서 일면식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누가 민정수석에게 그 사건을 덮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저는 검찰이 도대체 누가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설왕설래 되는 인물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박영철 네네.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검찰에 나가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네네.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건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엄연한 사실 같아요. 네. 최근 감찰 무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냐? 네. 그러기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는데 또 거기다 대고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유재수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건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도 알고 있어요. 조국과 유재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관계고 근데 이거를 지금 조국과 유재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을 이제 중앙지검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부지검에서 계속 다루면 이거는 유재수라는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건이고 중앙지검에서 가져가서 민정수석실을 치면 이거는 청와대 민정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윗선이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뭐 한 서너 사람이 거론되는데 그걸 말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아무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족 간의 문제보다도 이 유재수 사건 이것은 곧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유재수라는 사람이 현 집권층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 네트워크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의례적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열리는 고위 회담에 배석시켜가지고 거기서 인맥이 축적되는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인맥이 아주 철저하게 거기서 이제 구축됐고 그러니까 비록 서기관이지만은 똘똘하고 대통령 신망도 받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정권 들어서고 이제 승승장구했지요. 별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감찰관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유재수를 구명하는데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국 수석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덮었다. 그러면서 부연한 말이 있어요. 개인적 일상사에 관한 일이다. 이런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개인의 일상사에 속하는 일이다. 이건 누군가가 조국보다도 높은 데 위에서 또는 옆에서 아래에서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검찰이 나는 이걸 안 놓치라고 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이 아닌가. 결국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한 바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과연 검찰에 다시 소환되어서 나갔을 때 과연 여기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는 다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본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책임은 상당히 나눌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윗선의 누군가가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국면이 상당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박영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같이 일을 해왔고 굉장히 케미가 좋은 듯이 보였는데 왜 조국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얘기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와대 내에서의 일부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의 선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아마 정권 핵심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진술을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지요. 정경심 교수 구속이 돼서 가족 내 문제는 몰랐다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여튼 하려고 하는 조국 교수의 이제 전략이라 그런다면 근데 이거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최종적인 그 지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묵비권 행사를 하면은 검찰로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다 진술이 본인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빠지기가 힘들죠. 그리고 전례들이 지금 이전에 직권남용으로 그런 구속영장을 다 우병우 수석, 조윤선 장관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가 조 교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인걸 전 특검반장이나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정통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인연이 돼서 그 자리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 유재수 사건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덮었다는 거는 분명히 사실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거고 네. 그걸 만약에 본인들이 덮었다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책임을 질 만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럼 지시가 누구 했느냐 그걸 또 진술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뭐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근데 박영철 비서관 얘기를 자꾸 하고 하는데 그건 지엽적인 얘기예요. 지엽적인 거.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윗선 원래 형성돼 있던 네트워크에 이 사람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원적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이 관역을 맞춰버리면 그게 다 떨어지고 박영철 같은 사람 다 면책이 될 수 있겠지요. 지역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시즌 1을 마무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다. 그렇죠. 이 지금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로 인해서 갑자기 사태가 확 바뀌면서 진전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편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네네. 것으로는 댓글 수사를 네. 함께 했었고요.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자천당할 때 본인도 자천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검찰을 떠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특검이 있을 당시에도 특검팀에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이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에 그때 청와대 장면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어깨를 툭 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깝지 않으면 다 큰 어른들이 어깨를 치는 일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조국 수석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에 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해 전문위원 임명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정황을 인지한 민주당이 금융위에 괜찮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위는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종고 전 금융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의 수석 전문위원 거기 추천 뭐 몇 명 추천하면서 같이 추천을 하고. 추천은 위원장이 했습니까?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보낼 때는 그렇게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저희가 당에 추천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 위원장이 추천을 했다기보다는 당에서 요구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은 마치 관계가 없는 듯이 뜨거운 감자 던지기 지금 폭탄 돌리기 일종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거 역시도 정치권에서 요구했으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유 전 국장이 아무런 비리가 없다라고 해도 무단으로 아프단 이름으로 70며칠인가요? 출근을 안 한 것만 해도 이건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 무마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괜찮다라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이번에 이게 드러난 게 한 표본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 중심으로 실세 권력이 형성되고 거기 내두가 그거 해먹고 한탕 해먹고 이 사람들이 한탕 해먹고 나가면 또 다음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내두를 형성해갖고 이렇게 해먹는다. 결국 연고주의와 봐주기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측근 정치가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측근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측근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측근이 다수를 점해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비서실에서 어떤 분이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수사를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총장한테 전화할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를 불러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의원님 아니셨는데. 네, 아니죠. 네. 측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네. 나쁘게 보면은 고자질이고 대통령한테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저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빨리 대통령이 아시기 전에 취소 전화를 해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분을 관저로 호출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하니까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하세요 하고 딱 전화를 시키더라고요. 네네. 지금 유재수 이 건만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박영철 전 민정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내가 했다라고 사실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윗선을 밝히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 윗선은 어디예요? 이건 최소한도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네. 외교안보실장이나 네네. 또는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 그걸 이너서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측근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측근들이 있고 또 하나는 권력형 측근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형 참모도 두 유형이 있죠. 공식 자리를 얻은 사람이 있고 얻지를 않고 뒤에서 실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권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권력형 참모,
그리고 그 권력형 참모는 꼭 직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알지만 금융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사람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잖아요. 네. 바깥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백원우 비서관이 훨씬 권력의 실세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총 50명에 달하는 청와대 비서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원우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 실제 이 권력의 핵심 인사, 이게 그런 분이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전면에도 등장합니다. 청와대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전한 사람으로 알려졌죠.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백 전 비서관은 안다고 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할 때 아는 분입니다. 소위 실세로 본인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연출을 내려고 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 권력 구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측근 정치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형 그 실세들 또는 참모들 이너서클 이것을 대통령이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국정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느냐. 이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시절에 두 명은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정비서관실에 그 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두 명이 뭐 특감반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장하성 실장이 시켰냐 감찰을. 이모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해 5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만나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감찰이 무마되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떠나 국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감찰반이 피감찰자에게 사과하러 간 자리였지만 유 전 부시장은 이 특감반원에게 아직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냐며 오히려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유 전 부시장은 그러면서 혹시 장하성 정책실장의 지시로 표적 감찰을 벌였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저는 많은 뒷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걸 짐작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특히 이 정부 초기에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인이 선택되었다가 취소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권력 투쟁이 있었구나 하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현재와 같은 대통령 책임자 아래서 이게 인사의 난맥상, 거기에 따르는 부패 구조,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청와대 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행정관급 이상이 공천받아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50명. 70명까지. 70명. 그래, 70명인데 이 70명이 2년 반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냐, 이게.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일에 충실했겠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인원 대폭 줄여야 돼. 청와대 인원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캠코더 인사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임기 반환점에서 이게 가능할런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서도 경제총리 안치고 그다음에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을 편견을 갖지 않는 전문가를 안치고 이런 몇몇 요소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이걸 쓴소리라고 들으시면 안 되지요. 이게 제가 충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쓴소리로 들리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기자회견하는 것도 삼가하시고 기껏 타운홀 미팅에서 짜고 치는 행사다 이런 비난을 받고 계시니까 여기 TV조선 강적들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적들에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네 사람이 대통령 모시고 그 면전에서 어떻게 험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얘기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하십시다. 이걸 나는 대통령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기 나오시면 또 출연료도 받고. 대통령한테 드려야죠. 드리면 내가 동창관계니까 날 날라달라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한 청와대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날은 지난해 3월 16일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쟁자인 송철호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가량 앞서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격차가 줄어들며 낙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9개월 후 검찰은 경찰이 넘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한 경찰의 말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3시간 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은 있지만 20분 전에 사전 보고를 했다는 건 노 실장의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한 쪽과 받은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은 경찰청에 압수수색 사실을 30분 전에 보고했지만 청와대 보고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경찰청이지만 기밀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보고했다 하더라고요. 다만 시점 논란과 관계없이 후속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은 거짓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 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내용이 그렇게 민감한 건 없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내 가장 큰 소망은 이 송철호 당선이다.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방향과 선택을 늘 함께해온 정말 아주 오래된 든든한 동지 사이입니다. 뭐든 한 가지만 꼭 들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울산 시민이 무엇을 가장 부탁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 순간은 우리 송철호 후보님 꼭 좀 당선시켜 주십시오라는 거죠. 실제로 당선만 시켜 주신다면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선거 때 가서 네네. 후보 칭찬은 다 해요. 그리고 송철호 변호사가 네네. 그분이 호남분입니다. 가서 울산에 가서 변호사를 하면서 줄기차게 인권운동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엄청나게 총애를 했고 거기 가서 선거운동 할 때마다 진짜 송철호만은 한번 도와달라 이런 거 했으니까 선거 가서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우리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것은 꼭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닌 게 더 많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떨어졌으면 그게 그 지역의 민심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근데 아니 선거 운동할 때는 떨어지라고 선거 운동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극찬을 보내고 또 그분이 어떻게 됐든 그 척박한 울산 가서 거기 사실 그전에는 민주당 후보를 못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게 보여요. 이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의원님? 잘 알죠. 네, 어떤 옛날부터 인물인가요? 민주당 같이 했고 예. 울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가깝게 했어요. 네. 그래서
수차례 우리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의 경험을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번째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이 바로 송철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전기와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였던 송철호 변호사와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3인은 과거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또 송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무슨 후원회장도 맡았고 또 2012년 울산 중구에 송 시장이 입후보했을 때는 조국 교수가 거기 후원회장을 맡았었어요. 울산 교회에 있는 한 사찰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지만 신자가 많은 절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직전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사찰에 나타납니다. 사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등 8에서 9명과 함께 절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송철호 후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인맥이 있대.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변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켜봅시다. 네, 저는 이것은 송철호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가 바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탄핵 소추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는 말로 얘기한 거였는데요. 그보다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죄질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이 그러한 함양 수사를 알고 같이 가담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송철호 시장이 거기에 가담했거나 무슨 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봤을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가 검찰에서 보니까 나중에 다 무혐의가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면 내가 선거에 출마했다 하더라도 내 상대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 그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혐의가 없어졌다면 그대로 하는 거지. 문제의 핵심은 당시 송철호 후보가 여기에 같이 모의가 됐고 그 사실을 알고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안 처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직 시장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죠.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에서는 국민주권을 가장 전형적으로 행사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정치 공작이 들어가는 것을 그동안 그 여든 야든 가장 강력한 이 비판을 해왔던 건데 사실 이 사건은 과거 김대엽 사건에 비교할 만한 사건이에요. 당시 야당이 이제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그런 사건이 돼서 그 뒤에 책임은 물었지만은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번 경우에도 공천장을 준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 일어났는데 검찰이 무혐의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 의견 송치였다. 검찰이 이 정도 평가를 할 것 같으면 근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있기에 한 달 전부터 청와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한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지난해 2월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반부패 비서관실과 경찰은 9차례 정보 공유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도 국정 운영에 필요할 부분이라 생각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곳이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비서실장과 울산시의 국장 다 무혐의 처리됐죠. 그 형 동생 다 무혐의 처리됐죠. 그리고 그 건을 주도했던 황운하 경찰청장은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번 경우에는 이게 딱 앞뒤가 맞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생각을 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는 황운하 총장도 인정했어요. 이거는 정보를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위에서 받은 거다. 문제의 첩보는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됩니다. 바로 직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은 울산을 직접 방문해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를 지시자인 직속 상관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인사에 따르면 백 비서관이 A 행정관에게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고 A 행정관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청에 전달된 첩보는 우편으로 온 제보를 단순히 전달했고 이는 민정수석실 본래 업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특감반의 울산 방문은 일명 고래고기 사건, 검경 갈등 해결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부른 첩보 보고서는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경찰청은 다시 울산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울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청장은 출처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울산청이 알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 정보가, 이 첩보가 자체 울산경찰에서 무슨 조사를 해갖고 나온 첩보가 아니라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제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그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황운하 청장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고발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황 청장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기존 수사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고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황 청장은 부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조사하던 수사팀 4명을 교체했습니다. 새 수사팀장에는 A경위를 임명했습니다. A경위는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은 황 청장에게 보고됐고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황 청장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주도했던 A경위는 고발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이것은 정치 공작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김기현 시장은 제가 뭐 친한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시정평가가 제일 좋았던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그 정황을 보면 너무나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상당히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김대엽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엽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인이었어요. 이 양반이 국가기관이 아니었어요. 정치 공작이라는 측면. 네. 그렇지만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기관이 이렇게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영향력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댓글 조작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들 분노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국가기관이 결국 댓글 조작보다도 더 이거는 깊숙하게 그야말로 경찰까지 동원해서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김기현 시장을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억울하게 낙선한 사람으로서 그게 풀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 정론관에서 상당히 생기를 찾아가지고 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법조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도 아주 스마트한 분이고 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상대당의 수석 부대표에서 저희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참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사실관계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네, 뭐. 의심은 가지만은 지금은 서로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진과 가족들의 만류에 단식을 접었습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지금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보통 우리 예상보다는 좀 또 빠른 속도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좀 받겠죠. 제일 중요한 요인이죠. 추위가 때문에 사실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사들도 한 5배 정도의 체력이 더 든다.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단식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체력의 한계가 온다고 그래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몸이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흘 만에 그 증상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훨씬 단식 기간은 짧았지만 몸의 충격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108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민심을 격발시켜서 정부 여당이 이게 함부로 통과시켜갖고는 이게 무서운 결과가 오겠구나. 이 사람들이 큰 일을 내겠구나. 이런 마음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자유한국당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기 리더십이 흔들려가지고 당대표까지도 위험할 지경이 왔었어요. 김세현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이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황 대표가 일에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도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하나 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제가 했던 말이나 보도된 거는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잘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딱 선택하길래 이 당대표가 강공을 할 때는 당이 뭉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뭉치는 그러한 역할은 했다. 네네. 거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특히 상정이 됐을 때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문희상 의장이 마음먹으면 국회법 근거를 들어서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도 막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도 막고 그리고 당내 이 쇄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도 얻고 또 그 힘을 갖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다목적을 갖고 이 단식의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뜬금없다고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5일째인데 거의 건강이 많이 상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5일째 너무 빨리 나와요.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와요. 제가 이거 전에 이정현 대표는 그래도 한 일주일 후에 한 7일쯤 지나서 이상설이 나왔는데 5일 만에 나온 건 좀 빨랐다. 근데 너무 뻔히 보이니까 감동도 충격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단식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시작부터 끝까지가 실패한 단식이다 이렇게. 2014년 8월에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법에 따라 몽골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탱볕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부는 조속히 행정 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야당 대표의 그 죽음을 건 단식이라는 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 법안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단식의 정치를 통해서 여론의 지형도 바뀐다. 저는 관건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뭐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지금 의석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동조하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론의 부담을 과연 지고서 총선을 앞두고 그 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거냐 이걸 계산 안 할 수 없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다 해서 통과 안 돼요. 자기들이 13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군소정당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으면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고문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선거법을 갖고 다시 계속 주물럭대는 거예요. 선거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축구 경기 하는데 하여튼 월드컵 축구 룰을 유럽 축구팀들끼리 만들어서 브라질 보고 강제로 그냥 참여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게임의 룰은 합의 없이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사실 안 했던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16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자꾸 제도를 주무르니까 이 제도는 점점 더 이상한 방식으로 막 뒤틀려요. 이 누더기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민주당은 야당의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입니다. 한국당의 기습에 허를 찔린 법여권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한국당이 막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어떻게 이 법들이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하준이법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문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주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독일 말고는 사실 연동하는 데가 뉴질랜드 정도밖에 없는데 그 하는 이유는 히틀러 시대에 그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갖고 전행을 하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연동형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연동형은 지역구하고 비례를 반반으로 했기 때문에 연동형 원칙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우리는 굉장히 기형적인 연동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25, 75석인데 이거를 250석에 50석 만약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완전 연동제로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0%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득표를 했다. 그러면 120석만 가져가야 돼요. 근데 120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130석, 135석을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민주당도 선거를 잘 치르면 지역구에서 130석, 140석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연동형의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박 교수 말씀 들을수록 안 될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 잘 모르겠다고.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의 50% 연동성, 연동률 50%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시 하나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연동률을
일본을 적용해서 배정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내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비례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동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연동형을 하려고 한다면 정식으로 해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냥 세력 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만 잘라서 하자. 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연동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서로 이 나눠먹기식으로 해갖고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게 정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헌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좀 길게 보고 그런 합의부터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고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 이거는 적용을 한다. 그 합의를 하면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한 후 양국 간 발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가 드러나 2차 한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한 것을 다시 반박한 겁니다.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일본이 사과했다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이 틀리면 일본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주한 일본 대사관 등 다른 형식으로 사과했을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의 발언 하나하나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을 파기한다. 그러니까 11월 22일 자정까지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게 파기가 확정된다. 그러니까 11월 22일 오후 6시에 한국 정부는 어떤 발표를 했느냐. 파기 결정을 보류한다. 취소한다가 아니라 보류한다. 이걸 두고 아베 수상이 나는 한국에 양보한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일본이 이겼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에 나서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느냐. You try me? 너희들 거짓말 해? 그 다음에 김현종 제1차장이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 그 뒤에. 그런데 일본 산업통상서는 우리는 사과한 일이 없다. 관방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 다시 물었어. 몇 시간 뒤에. 그 김현종 차장이 당신들은 누굴 믿느냐. 청와대 우리 정부 말을 믿어야지 왜 그걸 믿느냐 이러는데 저는 거꾸로 한번 믿게 청와대가 어떤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청와대 발표를 믿도록 한번 해보세요. 김현종 차장님, 나는 되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정승이다 완승이다. 사과해라 사과받았다 사과한 적 없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한 모습입니까?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종료 전에 협의를 먼저 제안해오고도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든 야든 국익을 위해서 당연한 자세이겠죠. 중요한 것은 결국 징용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가. 소위 문희상 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아베 총리도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1+1+, 알파 방안입니다. 이란 의원 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는 문희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경제 보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징용 문제에 대한 경제 보복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가 화이트리스트가 완전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 대화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해결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역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잘 돼야지 그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방 통행길로 이 차를 잘못 몰고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재빨리 이 길이 잘못됐구나 하고 되돌아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직진해서 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되돌려 나오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 않고 연장한 거는 잘한 것이다. 그러나 일방 통행길로 들어가지 않은 것보다는 못한 것이다. 이거는 지소미아 문제는 저쪽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규제한 것도 잘못된 일방 통행의 길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건드린 건 결국 미국하고 우리가 대척점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익에 큰 손해가 올 수 있는 사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국 이번에 그거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미국의 광범위한 압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압력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66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 미 국무부 부장관 출신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에서의 신뢰는 이미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역사적 분쟁에 미국을 개입시키려고 지소미아를 이용한 것은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의 자기 지지층에도 지금 좀 할 말이 없게 됐잖아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카드를 써갖고 그 일본을 혼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거는 빈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앞으로 잘하는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제징용 그 문제를 사실 원칙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 문제가 풀려야 지금 한일 관계가 풀리는 거지 그 문제를 놔두고 다른 걸 아무리 조정을 해봤자 안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 문제를 그 깔끔하게 정리한 건 아니죠. 저는 이번에 오후 6시에 이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다 TV 앞에서 서 있었잖아요. 제가 한국의 해독력이 그래도 남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와대 외교안보 1차장 진짜 말 어렵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렇죠. 부정이 부정이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전곡을 찔렀어. 전곡을.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어떻게 됐든요. 우리가 정치, 외교는 all와 nothing 이게 아니에요. 항상 better than nothing 이걸 취하는데 과거에는 내일 개각을 하더라도 부처 공무원들이 개각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각 안 한다 해놓고 내일 개각해도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그걸 거짓말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외교 협상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용 외교실장이 얘기하는 try me 이건 뭐 우리 장난하면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베 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보한 게 없다.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언론도 왜 그런 걸 가지고 어른스럽지 못했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 정부나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비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네. G3 국가로서 외교술이 저 정도밖에 못 되는가. 참 치사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일본 정부의 잘못은 일본 정부 잘못대로 있죠. 화이트리스트를 보복 조치로 할 건 아니지.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물고 늘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문제. 일본 정부가 협의하지 않은데 또 아무것도 대책이 없었던 문제. 그리고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그 다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이 엉뚱하게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만들어서 그 한미동맹이나 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게 아미티지 전 그 국무차관과 빅터 차가 공식적으로 칼럼을 통해서 밝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과거에 우리가 이게 잘못된 대책을 써서 썼던 비용들이 상쇄되지는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결정, 이번에 지소미아를 연장한 결정, 그거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요. 북한이 지난 23일 서해 접경 지역 섬에서 해안포 사격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문정부 들어 처음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해안포 사격 이틀 뒤 북한 매체가 보도한 후에야 공개해 뒷북 발표라는 지적이 거센데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창린도 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 48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남북 간 완충 수역입니다. 작년 남북은 NLL 일대 서해 135km 구간, 동해 80km 구간에서 해상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과 적대 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발표가 없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 서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한 소식을 편집하고 우리 당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결과에 대만족했다면서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해 기술적 우월성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으로 사용해온 동창리 발사장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국정원은 엔진 실험장 인근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은 지난번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신종 전략 무기를 시험할 때 이럴 때도 사실 군사합의 위반 혐의가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들은 남북관계 생각해서 지금 계속 함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함구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그 서로 총질을 안 하기로 한 그 영역에서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한 거니까 만약에 이게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모든 그동안의 논리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 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걸 감추려고 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군사합의라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를 제일 큰 성과를 지금 여기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위반을 하고 왔으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 북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노동신문에 뒤늦게 북한에서 소식이 나오니까 감출 수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명의 탈북자가 송환될 그 당시에도 과연 기자가 핸드폰에 문자를 찍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목선 왔을 때에도 그 당시에 산책하던 시민이 그 사진을 찍어서 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3척에 정박하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마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먼 바다에 왔었나 보다. 그 정도로 아마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나아가서 북한은 아마 이러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발을 해도 국민들한테 이 정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발을 하자.
아마 이런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 9.19 합의를 해놓고 안 지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건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당국자에 의하면은 전파, 통신 이런 것으로 알았으면은 먼저 발표를 했어야 돼요. 이것도 사실상 이틀간이나 은폐한 것은 국민을 속인 일로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북한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원점 타격 여기다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전부 바다 산에 다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휴전선에서 그 확성기 또 북한도 쏘면서 확성기 그 앞에 있으니까 금방 명중시킬 수 있는데 딱 500m 정도 앞에 떨어지게 하고 또 우리도 포천에서 쏘면서 다 확인해 보면 거기 명중 안 시키고 한 500m 앞에 떨어지게 하는데 이게 서로 전쟁은 하지 말자.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키고 우리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데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발표하는 그러한 것은 있어야 국민이 믿는 거지 자꾸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다. 저는 그건 지적합니다. 연평도 포격 그거 할 때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끔찍했던 게 연평도 포격 그거 할 때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끔찍했던 게 약간만 이게 비켜갔으면 그 포탄이 그 초등학교를 완전히 박살낼 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인명 손실을 입을 뻔했는데 북한의 군사 무기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조준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수도권이 바로 이게 적경 지역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철저한 정찰, 정보 그리고 그 대비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9.19 군사합의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구멍이 뚫렸다.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거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전쟁을 철저히 대비해서 평화를 가져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평화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전쟁의 그 위협에 대비를 제대로 못해서 구멍을 숭숭 뚫어놓으면 이건 나중에 정말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징후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연평도 포격했을 때 군에 있는 군 병사들이 다 군화 신고 잤대요. 군화 신고 자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들을 다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상상만 해도 저는 그건 너무 좀 아들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아들 생각나서. 아니 뭐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아들 생각해서 그러지. 이거 되게 이 경험만은 그래도 조금 눈물 아니 그게 그런데 연평 해전 때도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겼어요. 그때도 신세대 사병들을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게 보는데 그 친구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나는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북한의 포격이 그 정도 정확성은 있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는 안 가게끔 했지 않는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방미 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모인 한국당 의원총회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도 소개됐는데 내년 4월 총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범여권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논란이 일자 올해 방한한 미국 당국자에게 총선 직전에 회담이 열리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취지를 잘 보시고 하세요. 네, 이번 방미에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지난 7월 볼턴 당시 보좌관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비건 대표에게는 안 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북미 회담은 이제 트럼프가 탄핵에 몰려가지고 이게 궁지에 몰려있는데 북한 카드를 쓰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미국에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6.12 싱가포르 회담처럼 허술하게 하는 것은 안 하니 봐도 못하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면 무슨 사대주의다 이렇게 비난받잖아요. 그거 왜 하루 앞도 못 내다 보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 당신들 말이야. 그건 실언이야. 저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마 지난번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 악영향을 생각을 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외교 관계나 이렇게 한반도 전체 이 국가 간 관계를 푸는 문제하고 국내 정치를 연계하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바람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외교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공경에 빠지는 것이 뻔한데, 왜 저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야당으로서는 해야 될 얘기는 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북미 간의 회담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억지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강하게 주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단순하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5자로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 2년 반을 거울 삼아서 잘하세요. 네, 오늘 얘기의 많은 부분이 정직성, 신뢰에 대한 얘기했기 때문에요. 정직이 최선. 정직이 최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미리 맞는 매. 제가 덜 아프다. 정직이 최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미리 맞는 매로 가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임기 반환점에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 거북스럽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강적들의 특별 출연하십시오. 기자회견을 감탄표. 기자회견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모든 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연은 없다. 네, 우연은 없다.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소미아는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앞으로 강제징용 등 한일 정상이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지소미아 타결 이후에 국내 홍보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정부 모두 이 한일 간에 있어서의 우호와 친선과 그리고 민주주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길 바라고요. 지소미아 연장이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